법정에서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박도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동을 유괴한 범인입니다. 그게 무슨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없다고요? 당신 과거를 보세요. 내부 고발로 누명 쓰고 쫓겨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죠? 그건 그 상태에서 복수심에 아이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리를 지르는 걸 보니 더욱 확실하네요. 58배 계약직, 월세방 신세. 이런 처지에 무슨 아이를 키운다고?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이를 키우겠다니 정말 뻔뻔하군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자격도 없으면서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범인이 바로 옆에 앉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윤입니다. 올해 58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산항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항만에서 야간 시설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계약직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국가기관시설 안전 설계를 총괄하는 엔지니어였거든요. 꽤 괜찮은 자리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길고 복잡한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옳은 일을 하려다가 모든 걸 잃었다고 할까요? 내부 고발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누명을 쓰게 되었고 결국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항만 시설물들을 점검하는 일을 해요. 크레인이나 컨테이너, 야드, 부두 조명 같은 것들 말이죠. 혼자서 하는 일이라 조용하고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고 아무도 제게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은 좀 달랐어요. 평소처럼 둘러보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컨테이너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는 소리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아기 울음소리가 맞더군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이런 추운 항만에서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컨테이너들이 높게 쌓인 구역이었는데 그 사이사이로 난 좁은 통로 같은 곳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들여다보니 정말로 아기가 있었어요. 생후 며칠 안 된 것 같은 작은 아기였습니다. 얇은 담요에 쌓여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 틈에 놓여 있었어요. 추위에 떨면서 울고 있더군요.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신고해야겠다. 그런데 바로 두 번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신고하면 또 조사를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경찰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테고 왜 여기 있었는지, 언제 발견했는지,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캐물을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내부 고발을 했을 때도 처음엔 저를 증인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고발자가 아니라 용의자가 되어버렸거든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 의심받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모른 척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이 발견할 테니까 그때 신고하게 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가 울음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작은 손을 뻗는 거예요. 마치 제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제 검지손가락을 꼭 움켜쥐더군요.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가락을 붙잡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 추위에 이대로 두면 아침까지 버티지 못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내부 고발을 하려고 결심했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도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이대로 모른 척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결국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걸 잃긴 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아기 손가락의 온기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이번엔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너무 가벼워서 놀랐습니다. 담요도 얇고 낡아서 거의 쓸모가 없는 상태였어요. 아기는 계속 떨고 있었지만 울음은 그쳤습니다. 마치 안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면 저에 대한 신원 조회도 들어갈 거예요. 계약직 야간 관리인이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나타나면 의심받을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방에서 혼자 살면서 다음 달 계약 연장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예요. 나 하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아이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내려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 작은 손이 아직도 제 손가락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마치 놓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일단 제 숙소로 데려가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점검을 마저 끝냈어요. 평소보다 훨씬 빨리 일을 마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제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숙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확실한 건 하나예요. 이번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죠.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전기장판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아기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처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돌보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기가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치고는 너무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보통 신생아는 시력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이 아이는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기가 울 때마다 어떤 리듬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배고프거나 추워서 우는 게 아니라 뭔가 패턴이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지도 모르거든요. 새벽이 밝아오자 아기는 깊게 잠들었습니다. 저도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일단 급한 건 분유와 기저귀였어요. 그리고 아기가 아프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했고요. 오전이 되면 동네 약국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병원도 데려가야 하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왜 그런 곳에 버려진 걸까? 추운 겨울 새벽 항만 컨테이너 틈에 갓난아기를 버린다는 건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일이에요. 그런 걸 모를 리 없는데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뭔가 심각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 아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아기를 내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둘이구나. 그런데 그때 아기가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갓난아기가 미소를 짓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와 저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구나.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구나. 물론 아직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아이와 함께요.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동네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님이 분유와 기저귀를 사려는 저를 보고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짓더군요. 58살 독신 남자가 갓난아기 용품을 사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별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기에게 분유를 먹였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아기는 잘 받아 먹었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따뜻하게 재워둔 다음 진짜 문제와 마주해야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오후에 아기를 안고 가까운 소아과에 갔어요. 접수를 하려는데 간호사분이 물어보시더군요. 아버님이세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을 말하기도 애매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니까요. 의사 선생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출산했는지, 산모는 어디 있는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아이 상태는 다행히 괜찮다고 했어요. 조금 체중이 적긴 하지만 건강에는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나 예방접종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제대로 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의 신분증과 출생증명서가 필요한데 저에겐 둘 다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발견 경위를 설명할 수도 없고요. 결국 구청 사회복지과에 가야 했어요. 사회복지사분이 저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58살 미혼 남성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상황 자체가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맡게 되셨나요? 길에서 발견했다고 했더니 경찰 신고는 했는지 물어보더군요.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더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직업이 무엇인지, 수입은 얼마인지, 주거 상황은 어떤지, 가족은 있는지,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계약직이라고 하니까 표정이 더 굳어지더군요. 주소가 월세방이라고 하니까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임시보호 조치를 취한 다음 입양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이는 시설에 맡기고 저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입양 신청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제 조건으로는 입양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도 덧붙이셨습니다. 미혼이고 나이가 많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니까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입양 희망자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자라게 되겠죠.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이 아이를 구했는데 오히려 제 때문에 아이가 시설에 가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 없나요? 제가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사회복지사분이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리고는 일주일만 기다려보라고 하셨어요. 그 사이에 경찰 신고도 하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 오라고 하시면서요. 구청을 나와서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맑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울지 않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이름이 있어야겠다고. 새벽에 만났으니까 새벽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박새벽?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내 이름은 새벽이야. 박새벽?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기가 웃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입꼬리가 올라갔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며칠분 생필품을 사려고 했는데 계산할 때 보니까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적더군요. 분유값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이대로 가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집주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다음 주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한 달 넘게 밀렸거든요. 월급날까지는 아직 2주일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어요. 게다가 새벽이까지 돌봐야 하니까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밤이 되어 새벽이에게 분유를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인 모든 조건들을 봤을 때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새벽이를 보고 있으면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이가 자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아기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짧게 울고 잠깐 멈추고 또 길게 울고 마치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배고픈 줄 알고 분유를 줬는데 먹지 않더군요. 기저귀도 확인해 봤지만 깨끗했어요. 열도 없고 어디 아픈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계속 같은 패턴으로 울더라고요. 혹시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 싶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를 안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항만 쪽으로 향한 창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울음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마치 그쪽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버려진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단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직감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이가 다시 잠들고 나서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무모한 일이었어요. 돈도 없고 집도 불안정하고 법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저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새벽이를 보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별다른 목표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새벽이가 나타난 이후로는 달랐어요.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고, 그러려면 제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더 벌어야 하고, 안정적인 집도 구해야 하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아졌지만 이상하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이를 품에 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날 살린 거야. 아니, 내가 널 살린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제가 새벽이를 구한 게 아니라 새벽이가 저를 구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충분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새벽이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누군가는 새벽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선택했고 이제 끝까지 가야 했어요. 새벽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저는 아기를 데리고 동네 소아과에 갔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일단 아이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아기를 보자마자 놀라시더군요. 아버님, 이 아이가 며칠 된 것 같은데요. 출생신고는 하셨나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주운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진료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고요. 주운 아이라고요? 어디서 주웠다는 겁니까? 항만에서 발견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에 버려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기를 더 자세히 살피더니 간호사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하겠지만 이런 경우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드릴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두려웠습니다. 1시간 뒤 경찰관 2명과 사회복지사 1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중 1명이 저를 따로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도윤입니다. 나이는요? 58입니다. 직업은 무엇을 하십니까? 야간 시설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를 발견한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젯밤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항만 점검을 하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고 컨테이너 사이에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관 표정이 점점 의심스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혼자 사십니까? 네, 혼자 삽니다. 가족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왜 아이를 집에 데려간 겁니까? 바로 신고하지 않고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의심만 더 살 것 같았거든요. 추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병원에 데려오려고 했어요. 하룻밤을 집에 두셨네요? 네. 경찰관이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다시 물었어요. 혹시 이 아이와 관련해서 아는 게 있으신가요? 누가 버렸는지, 왜 버렸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때 사회복지사분이 끼어들었어요. 김수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박도윤 씨, 현재 거주지가 어디신가요? 주소를 말씀드렸더니
복지사분이 뭔가 적더니 말했어요. 월세방이시네요.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월 단위 계약입니다.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걸 왜 묻는 겁니까? 아동을 보호하려면 보호자의 환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혹시 이 아이를 계속 돌보고 싶으시다면 말이에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이분들은 제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가 안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운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복지사분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미혼 남성이 무연고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원조회는 기본이고 주거 환경, 경제적 능력, 과거 이력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과거 이력이라는 게 뭔가요? 혹시 범죄 경력이나 아동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건강 상태도 점검하고요. 이때부터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구해준 게 죄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절차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관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일단 아이는 임시보호소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말이에요. 조사가 얼마나 걸리는데요? 빠르면 한 달, 길면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몇 달이라니. 그동안 이 작은 아이가 낯선 사람들 손에 맡겨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도윤 씨 같은 경우엔 입양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나이가 많으시고 혼자 사시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시잖아요. 무엇보다 계약직이라는 게 큰 문제예요. 복지사분이 좀 더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아이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게 이 아이에게도 더 좋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정말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간호사분이 와서 아기를 데려간다고 했어요. 보호소 직원이 와서 데려갈 때까지 병원에서 돌봐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기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기는 포근한 담요에 쌓여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어젯밤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요. 그런데 제가 다가가자 아기가 눈을 뜨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아직 이름이 없는 아이잖아요. 적어도 이름은 제가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새벽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복지사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새벽이요? 네. 새벽에 만났으니까요. 박새벽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임시로는 그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정식 이름은 입양 과정에서 정하게 될 거예요. 저는 아기 이마에 손을 살짝 올렸어요. 새벽아, 건강하게 자라라.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기가 제 손가락을 또 꼭 움켜쥐는 거예요. 마치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지사분이 말했어요. 아이가 아버님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고요. 저도 이 아이를 좋아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58살 계약직, 월세방 혼자. 이런 조건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아이를 도운 걸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저를 도운 걸까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이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있구나. 그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붙잡을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날 살린 거야. 아니, 내가 널 살린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오늘 똑똑히 깨달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 집 앞에서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문구멍으로 내다봤는데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더군요.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참 동안 서성이다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한동안 문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경찰도 아니고 복지사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제 집 앞에서 서성이는 걸까요? 혹시 새벽이와 관련된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새벽이를 찾고 있고 그 누군가가 저까지 찾아온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라도 새벽이가 제 곁에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아직 함께 있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창문 밖을 내다봤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새벽이를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근무하는 항만에서 대규모 시스템 사고가 발생했어요. 컨테이너 크레인 2대가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화물이 바다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엄청났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항만공사에서 긴급 조사팀이 파견됐고 모든 관련 직원들이 조사 대상이 됐어요. 저도 당연히 포함됐죠.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저는 아직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박도윤 씨죠? 중년 남성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수사관이 서류 뭉치를 앞에 내밀었어요. 최근에 아동유기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셨죠? 갑자기 새벽이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이를 구해준 일인데요. 구해줬다고요? 수사관이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왜 바로 신고하지 않고 하룻밤이나 집에 데리고 있었습니까? 아이가 추워 보여서 일단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럴듯한 핑계네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발견한 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우연이 아니라면 뭐라는 겁니까? 수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국가기관시설 관련 일을 했었죠? 그때 내부 고발로 문제를 일으켰고요. 그건 옳은 일을 한 거였습니다.
옳은 일이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도 컸을 테고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뭘 하려는 건지 감이 잡혔거든요. 설마 제가 아이를 유기했다는 얘기입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증명할 수 있나요? 목격자라도 있습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새벽에 항만에는 저 혼자뿐이었거든요. 수사관이 계속 말했어요. 더 심각한 건 최근 이 항만에서 일어난 사고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연관성 말입니까? 당신이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구역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혹시 고의로 사고를 낸 건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복수심 때문일 수도 있죠. 예전에 부당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사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거였습니다. 박도윤 씨,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이 유기와 시설 파괴, 둘 다 당신이 한 일이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아이를 구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면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도윤, 긴급 체포합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체포요? 무슨 죄로요? 아동유기 및 시설 파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그 뒤 말들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변했거든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예전과 똑같이 말이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이가 걱정됐습니다. 저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닐까? 이틀 뒤 변호사가 면회를 왔어요. 국선 변호사였는데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박도윤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좋지 않다는 겁니까?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항만 시스템 해킹 흔적이 당신 근무 시간대에 발견됐고, 아이 유기 현장에서도 당신 지문이 나왔고요. 당연히 제 지문이 나오죠. 제가 그 아이를 구했으니까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말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뭔가요? 아이가 특별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특별한 가정이요? 대형 해운회사 부회장 가정이에요. 정식 절차를 거쳐서 입양했다고 합니다. 순간 모든 혈액이 거꾸로 도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긴급보호 명목으로 진행됐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 아이 아버지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벽이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실감 났거든요. 아이를 만날 수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당신이 용의자 신분이니까요. 저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유치장에서 혼자 있을 때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새벽이를 없애려고 했는데 실패하자 이제는 저까지 제거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새벽이를 데려간 거고요. 하지만 왜 하필 그 해운회사 부회장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을 텐데 말이죠.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만 사고의 진짜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해킹이 아니라 시스템 노후화 때문이었다는 게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제게 씌워졌던 혐의들도 하나씩 해명됐어요. 결국 저는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새벽이는 이미 그 집으로 가버렸거든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입양 절차가 이미 완료됐어요.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법이 정의가 아닌 순간을 목격한 거였어요. 권력과 돈 앞에서는 진실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호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아이가 새 가정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계속 울기만 한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운다는 거예요? 입양기관 직원 말로는 계속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하더군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다고요. 혹시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빠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요. 아빠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새벽이가 저를 찾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하게 됐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변호사가 떠난 뒤 저는 혼자 앉아서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새벽이를 되찾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새벽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이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비단 이불이 몸을 감쌌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방 한쪽 벽면에는 비싼 장난감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이곳의 모든 것이 낯설었거든요. 침대의 촉감도, 방의 냄새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도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가 기억하는 건 다른 것들이었어요. 거친 담요의 감촉, 짠내 나는 바람 냄새, 그리고 따뜻한 손의 온기 말이에요. 아기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기억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늘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돼. 그 사람이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새벽이를 안고 있을 때마다 중얼거리던 말이었어요. 새벽이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목소리가 주는 안정감만큼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화려한 침실에는 그런 목소리가 없었어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들이었어요. 새벽이를 돌봐주긴 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새벽이는 가끔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렸어요. 항상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자신을 볼 때만큼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던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하지만 새벽이를 만질 때는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벽이는 그 손의 온기를 그리워했어요. 지금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차가웠거든요. 정성스럽긴 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벽이가 그리운 건 그 작은 방이었어요.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그 방에서의 기억 말이에요. 전기장판 위에 누워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낡고 구겨진 수첩이었는데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새벽이가 올 때마다 그 수첩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뭘 해야 할지 적어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그런 말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새벽이를 돌봐줬어요. 밤새 잠을 못 자면서도 새벽이가 오면 바로 달려와서 안아줬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진짜였어요. 새벽이는 그런 기억들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최고급 분유에, 최고급 기저귀에, 최고급 옷들이었습니다. 돌봐주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이었고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새벽이는 아직 어렸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를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표시였어요.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이는 가끔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을 찾고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그 사람이 자주 했던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해보는 거야. 항상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새벽이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새벽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였습니다. 밤이 되면 새벽이는 특히 더 그리워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보냈던 밤들이 떠올랐거든요. 조용한 방에서 둘만 있을 때의 그 평화로운 느낌 말이에요. 지금 이 큰 침실에서는 그런 느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는 알고 있었어요. 부모라는 건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새벽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울 거였어요.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돼. 그 말처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새벽이의 작은 마음 속에는 변하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 아빠는 한 사람뿐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석 달 뒤 저는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친권 확인 소송이었어요. 제가 새벽이의 진짜 보호자라는 걸 인정받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높은 천장과 딱딱한 나무 의자들,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가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상대편에는 화려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대형 로펌 소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해운그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철민이라고 했어요. 나이는 50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인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김수정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젊은 여성 변호사였는데 이 사건을 맡아주겠다고 자원해서 온 분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친권 확인 소송 사건을 개정합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박도윤은 아동유기 전과자로서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공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더욱이 경제적 능력도 없고 주거 환경도 불안정합니다. 반면 우리 의뢰인은 변호사가 김철민을 가리켰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 중 한 분이며 아이에게 최상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수정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상대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도윤 씨는 아동유기범이 아니라 아이를 구조한 은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친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가 전부는 아닙니다. 실질적 양육 관계가 더 중요하죠. 양쪽 변호사들의 공방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변호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재판장님, 우리는 박도윤이 실제로는 아이를 유괴한 범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첫째, 그가 아이를 발견했다는 시간과 장소가 석연치 않습니다. 둘째, 발견 직후 신고하지 않고 하루 동안 은닉했습니다. 셋째,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정신적 불안정 상태였습니다. 충분히 충동적 범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더 불리해질 게 뻔했거든요. 김수정 변호사가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오히려 상대 측이야말로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의심스러운 점 말입니까? 김철민 씨가 왜 하필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많은데 굳이 이 아이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철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불쌍한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럼 왜 박도윤 씨가 체포됐을 때 그렇게 서둘러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셨나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뭔가 어색한 대답이었어요.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없었고요. 그때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법정 뒤쪽 문이 열리면서 사회복지사가 새벽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새벽이는 이제 돌이 지났어요.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아직 말은 서툴렀지만 기본적인 의사표현은 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달려오려고 했습니다. 아빠, 아빠. 사회복지사가 새벽이를 붙잡았지만 아이는 계속 저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아이의 반응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판사님이 새벽이를 증인석에 앉히라고 지시했어요. 물론 아직 어린아이라서 정식 증언은 어려웠지만 아이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새벽이에게 다가갔어요. 얘야, 저 사람을 아니? 새벽이가 저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너를 데려간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새벽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변호사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럼 이 아저씨는 어때? 변호사가 김철민을 가리켰어요. 새벽이가 김철민을 보더니 갑자기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서워요. 저 아저씨 무서워요. 김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김수정 변호사가 새벽이에게 다가갔어요. 새벽아, 저 아저씨가 왜 무서워? 새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아저씨가 나를 버렸어요.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언제 버렸다는 거야? 아기였을 때요. 추운 곳에 혼자 두고 갔어요. 상대편 변호사가 황급히 개입했어요. 재판장님, 아이의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아직 어리고. 그런데 새벽이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큰 배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쇠로 된 큰 상자들 사이였고요. 판사님이 새벽이에게 물었어요. 더 기억나는 게 있니? 새벽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 아저씨가 검은 차에서 내려서 나를 그곳에 뒀어요. 그리고 빨리 가버렸어요. 김철민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과격한 반응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거든요.
김수정 변호사가 새벽이에게 계속 물었어요. 새벽아, 그때 더 기억나는 게 있어? 네. 저 아저씨가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새벽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끝났다고 했어요. 이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상대편 변호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수정 변호사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저희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입니까? 김철민 씨의 형인 김철호 씨가 3년 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직후 김철호 씨의 아이가 실종됐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김철민 씨가 형의 사망 이후 회사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김철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정당한 승계입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철호 씨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김수정 변호사가 새벽이를 가리켰어요. DNA 검사 결과 이 아이는 김철호 씨의 친아들입니다. 순간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김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유기한 사람도 김철민 씨입니다. 회사 경영권을 독점하기 위해 조카를 죽이려 했던 거죠. 김철민이 소리쳤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증거는 있습니다. 김수정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항만 CCTV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김철민 씨가 직접 아이를 버리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화면이 법정에 나타났어요. 흐릿하지만 김철민이 아기를 컨테이너 사이에 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철민이 주저앉았어요. 저는 새벽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새벽이를 쳐다봤어요. 박도윤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 안아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새벽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새벽이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는 날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도 아빠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철민 씨, 뭔가 할 말이 있으십니까? 김철민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때 새벽이가 증인석에서 내려와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새벽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3달 만에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새벽이가 제 귀에 작게 속삭였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저도 새벽이에게 말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다.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셨어요. 박도윤 씨와 박새벽 사이의 친권 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김철민 씨는 아동유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하겠습니다. 김철민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저를 쏘아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새벽이가 제 품에 있었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김수정 변호사가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새벽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저는 새벽이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새벽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이가 제 뺨에 뽀뽀를 해줬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새벽아. 법정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진실이 늦게 밝혀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요. 새벽이와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나갈 거예요.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되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면 되니까요.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검찰청에서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이었어요. 김철민과 관련된 모든 혐의가 말소됐고 저에 대한 수사도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검사님이 직접 사과까지 해주셨어요. 박도윤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앞으로 새벽이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검찰청을 나오는 길에 김수정 변호사가 함께 걸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네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새벽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일 큰 소망이거든요. 김수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멋진 계획이네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도윤 씨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해운그룹 법무팀 이사 한명수라고 합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순간 긴장이 됐어요. 뭔 일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무슨 일로요? 새벽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김수정 변호사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호텔 로비였어요. 한명수 이사는 중년 남성으로 정중하지만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사람은 회사 임원진으로 보였어요. 먼저 이번 일로 많은 고생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명수 이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김철민 전 부회장의 개인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회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겁니까? 사실 새벽이, 아니 김새벽 군의 친부인 김철호 전 회장의 유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수정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어떤 유산 문제요? 김철호 전 회장의 지분과 재산이 상당합니다. 법적으로는 새벽이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한명수 이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대략 이 정도 규모입니다.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천문학적인 액수였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새벽이가 상속을 받으려면 성을 김씨로 바꿔야 해요. 그리고 회사 후계 구도에도 참여해야 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새벽이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런 걸 결정할 나이가 아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법정 대리인인 박도윤 씨가 결정하실 수 있어요. 한명수 이사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만약 상속을 포기하신다면 회사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보니 제 월급의 10배가 넘었어요. 그 대신 새벽이와 회사 간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김수정 변호사가 제게 귓속말했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 미래를 위해서는 상속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상속을 받는 게 새벽이에게 유리했습니다.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새벽이는 저와 떨어져야 했어요. 김씨 집안의 아이가 되어야 했거든요. 잠시 새벽이와 상의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벽이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새벽이는 아직 어려서 복잡한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선택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너한테 진짜 아빠가 따로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 새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에서 들었어요. 그 아빠 성이 김씨야. 그래서 너도 김새벽이 될 수 있어. 새벽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김새벽이요? 응.
그러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큰 집에서 살 수도 있어. 새벽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돼요?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거야. 새벽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요. 아빠 없으면 싫어요. 저는 새벽이를 안아줬어요. 아빠도 새벽이 없으면 싫어. 그럼 그냥 지금처럼 살아요. 새벽이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난 박새벽이야. 아빠가 불러준 이름이 내 이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해졌어요. 다음 날 저는 한명수 이사에게 연락했어요.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요. 새벽이도 박새벽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한명수 이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양육비 지원은 받으시겠죠? 그것도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명수 이사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김수정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박도윤 씨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결국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새벽이와 해운그룹 간의 모든 관계도 완전히 정리됐고요. 그 대신 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김철민이 받은 형량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징역 15년입니다. 15년이면 새벽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못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새벽이가 자랄 때까지는 위험하지 않을 테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김수정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엄청난 돈을 포기하신 건데요. 괜찮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새벽이 교육비 같은 것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돼요. 김수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새벽이가 정말 좋은 아빠를 만났네요. 그날 저녁 저는 새벽이에게 모든 일이 끝났다고 말해줬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 둘이야. 새벽이가 박수를 쳤어요. 좋아요. 앞으로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후회 안 할 거지? 새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랑 함께면 안 힘들어요. 저는 새벽이를 안고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이제부터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수입으로 새벽이를 키우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거든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겨냈는데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저는 새 직장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이번엔 정규직이었습니다. 김수정 변호사가 소개해준 곳이었어요. 새벽아, 아빠가 새 직장에 다니게 됐어. 축하해요. 고마워. 이제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새벽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뭐가? 나쁜 사람들로부터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요. 저는 뭉클해졌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나를 지켜줬으니까 이번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새벽이는 분명히 좋은 사람으로 자랄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새벽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이가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아빠, 감사해요. 뭐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저도 새벽이에게 말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나를 살려줬어. 새벽이가 웃으면서 잠들었어요. 저는 한동안 새벽이 잠자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저와 새벽이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책임감도 느끼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새벽이와 제가 만든 작은 가족이지만 세상 어떤 가족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시설 안전 자문 일을 하게 됐어요. 예전처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안전 점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규직이고 급여도 괜찮은 편이에요. 무엇보다 제 경험을 인정해주는 곳이라서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는 이제 6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었어요.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새벽이는 또래보다 영리하고 사교성도 좋아서 금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거든요. 담임 선생님도 새벽이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새벽이가 정말 착하고 똑똑해요. 특히 어려운 친구들을 잘 도와줘서 인기가 많아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제가 새벽이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잘 전해진 것 같았거든요. 평일에는 학교에 가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놀이공원에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해요. 특별한 곳은 아니어도 새벽이는 늘 즐거워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음에 또 가자. 약속해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새벽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처음 만난 곳에 가보고 싶어요. 처음 만난 곳? 항만이요. 아빠가 나를 발견한 그곳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좋은 기억만 있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새벽이가 원한다면 가볼 만했습니다. 좋아, 가보자. 오후에 차를 타고 항만으로 향했어요. 예전에 제가 야간 관리 일을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새벽이와 함께 천천히 걸었어요. 컨테이너들이 높게 쌓여 있고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는 풍경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새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응, 저기 컨테이너 사이에 내가 있었어. 새벽이가 그곳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신기해요. 내가 정말 저기에 있었다니. 저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추운 겨울 새벽,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 말이에요. 아빠는 왜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새벽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글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왜요? 내가 너무 작고 무력해 보였거든. 그리고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너를 보는 순간 내가 꼭 지켜줘야 할 것 같았어. 새벽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 봤어요. 나도 아빠를 지켜줄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외롭지 않게 해줄 거예요. 아빠가 슬프지 않게 해줄 거고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는 저를 위로해 줄 아는 아이로 자랐구나.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새벽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저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빠, 그날 밤이 추웠어요? 정말 추웠어. 올겨울 중에 가장 추운 날이었거든. 그런데도 나를 데려갔어요? 당연하지. 내가 얼어 죽을 수도 있었잖아. 새벽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행이다. 아빠가 용감해서 다행이야. 용감하다는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당시에는 용감함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새벽이에게는 그게 용감한 일로 보였나 봅니다. 돌아가는 길에 새벽이가 말했어요. 아빠, 나중에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저는 새벽이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준 게 고마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들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새벽이와 함께 말이에요. 새벽이가 잠든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봤어요. 그때 그 새벽에 새벽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도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새벽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새벽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그날 저는 아이를 주운 게 아니라 인생을 다시 주었다는 걸 말이에요. 새벽이가 저에게 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만났던 거예요. 저는 새벽이에게 아버지가 되어줬고 새벽이는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새벽이가 더 크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거고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답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새벽이와 함께라면 어떤 새벽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